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OX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복습 테스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우리 많이 봤던 판례죠? 자, 적정 통보를,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을 냈는데, 이 사업계획 적정하네? 라고 통보를 해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국토이행계획도 변경시켜줘야 되는 건 아니야? 그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행정청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얘기한 것이지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시켜 주겠다고 얘기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밑줄 그어야 되죠.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실효에 동그라미 치시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실효라는 말 자체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걸 실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효력 없어.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실효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줘야죠. 우리나라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계. 첫 번째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는 신뢰를 보호해주고 싶어도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해주기 어렵다. 두 번째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중대한 공익사유가 있을 때는 신뢰를 보여주기 어려워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대한 공익사유의 사유가 우리 판례에선 대부분 환경 문제라든가 국민 전체의 건강이나 보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사정이 변경되었어. 사정이 변경되었던 그런 경우에는 신뢰를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3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성은 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왜? 공적 견해 표명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딱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얘기가 돼야 돼. 개별적으로.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A씨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의 적합성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지 A씨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A씨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시 그것을 신뢰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호할 가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은 X가 되는 거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10조 여러분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렇죠? 우리가 부당결부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누는 기준은 실제적 관련성 아닙니까? 혹은 실체적 관련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진입도로나 이러는 거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 보겠습니다. 20일 맞아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국민의 권리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면 30일. 그렇죠? 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무 관계의 변화가 심하게 되는 것은 3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6번 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수조 대여 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가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해서 건설업 면허 취소를 다시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죠. 국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국법 적용이. 자, 우리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할 때 하고 어떠한 신청을 받아서 처분을 할 때 하고 주로 위에 거는 침획적일까 수익적일까? 위에 거는 제재 처분이니까 침익적이죠.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뭘까? 거의 수익적이겠지.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기준이 뭡니까? 행위시야, 행위시. 이거를 우리는 국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법 적용.
지금 나온 판례가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기준점이 어디예요? 처분시예요. 처분시. 예.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입니다. 일부러 막 질질 끄는 게 아닌 이상은 처분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제재 처분일 때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일 때하고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공부하실 때. 7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여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이거는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고 맞는 설명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처분에는 공정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맞는 말이고 8번 자 여러분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공법관계입니다.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공법관계다. 8번 틀렸고 9번 여러분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법관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하고 대부료 헷갈리면 안 돼. 대부료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린 값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그 우월적지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료는 사법관계, 변상금은 공법관계. 잘 정리하시고 객관식 문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신뢰보유 원칙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 법률에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는데, 이 판례는 여러분 좀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근데 시험 선지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 자, 여러분 우리 그 해설지 보겠습니다. 해설지. 이게 어떤 판례냐면 보겠습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 법률이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본용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원 예비 심사를 했고,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땅을 개발했어. 이 땅에 있어. 어떤 택지가 있다고 봅시다. 택지. 무슨 택지라고 할까? 주요 택지라고 할게. 주요 택지. 주요 등에 어떤 택지 개발을 했어. 택지 개발을 했는데, 여기다가 예식장 지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 행정청에서 저촉사항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신이 예식장을 지으려면 지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촉사항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어요. 왜? 저촉사항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 예식장을 지금 지은 건데, 왜 나보고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느냐. 이해는 되죠,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행정청이 뭐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아까 우리 OX 문제 1번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너한테 예식장을 지어도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저촉사항이 없다고 얘기한 것뿐이지 너한테 예식장을 지어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원래의 판례는 이건데 원래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주로 예식장 판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식장을 지어도 돼요. 저촉사항 없어. 근데 왜 저한테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시죠? 개발 부담금은 내야 돼. 요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1번 판례는 그 얘기고 2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판례죠. 아주 유명한 판례고. 자, 종교에 관한 권리,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아주 유명한 판례죠. 병무청 민원봉사차원. 여러분 내려오셔서 2번에 4번 판례 보세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 판례예요. 똑같은 판례인데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해서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사람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역 영장이 나온 거야.
나왔더니 왜? 나는 당신들이 아니라고 해서 당신들을 신뢰했어. 당신들의 의견을 신뢰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했을 때 나온 판례가 우리는 민원봉사 차원에서 그냥 얘기한 것 뿐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고 당신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3번에 올라와서 자,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했거나 A씨의 상황을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A씨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어떠한 처분을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선행 처분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무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봤고 일반적으로 대답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교통사고 1년 10개월. 자, 여기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세 번째 줄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해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취소를 안 하네. 그거를 1년 10개월 동안 신뢰를 했으니까 내 신뢰를 보호해라. 이런 주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취소를 할 게 당연하고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취소를 안 해. 그러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불안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지 그것을 어떤 신뢰를 하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힘들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을.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축주 판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를 보호하지 않죠. 근데 그 귀책 사유가 건축주의 귀책 사유는 당연히 신뢰를 보호하지 않겠지만 건축사의 귀책 사유도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본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2번에 3번. 내가 건축만 보고 흥분했어. 2번에 3번이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건 2번에 3번 얘기고 1번은 다른 얘기네요. 그쵸? 1번은 다른 얘기입니다. 1번은 다른 얘기인데 자 3번에 1번 얘기네요. 3번에 1번 얘기. 3번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 한계선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거는 건축사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그 건축사가 잘못한 것을 신뢰한 건축주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 자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2번에 1번은 그 얘기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 후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거 얘기하는 거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쵸? 신청 후 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를 할지라도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령의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처분시가 원칙이죠.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분시가 원칙이라 할지라도 우리 해설지 볼까요? 2번의 해설지를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밑줄을 보세요. 그런데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서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을 기다렸다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늦췄어. 막 이제 바뀔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바뀔 거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늦춰. 신청을 수리해 놓고서도 일부러 처분을 늦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안 되지만 원칙은 처분시가 기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내에 받아들일 때와 관련한 일반적인 얘기고요. 3번은 말씀드렸고 4번 이것도 말씀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안 됩니다. 건축주의 신뢰 보호되지 않습니다. 건축사의 위법행위도 규책사유도 건축주의 규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진입도로죠.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가 아니라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설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진입도로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되었을 때 입주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주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 기부 체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결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은 맞죠? 청원경찰 학력 집단별로 나눈 것은 자, 유업한 재량권 행사이다 라는 거 맞고, 자, 여러분 이것도 해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지 보면 해설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학력 집단별로 감원 비율을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판례문의 입장이에요. 판례문의 입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위법하다. 하지만 뭐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다. 왜냐하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 플러스 명백해야 되거든요. 중대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명백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중대 명백설이기 때문에 중대 플러스 명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명백성은 떨어진다 라고 얘기한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효는 아니다.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에요. 해당 판례는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라는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함께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4번 보겠습니다. 법규의 명문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제가 실내보유 원칙의 한계 3가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사정변경, 제3자의 이익보호 자, 요 3가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 뭐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4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4번, 1번 아까 설명드렸었고 31에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줄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직접 관련되는 법령 31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재의결된 법률을 자, 여기서 누가 공포한 원래 공포는 누가 해야 돼? 법률 공포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지만 대통령이 안 하고 국회의장이 할 때는 뭐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뭐를 사용해야 돼? 관보라는 걸 사용해요. 중앙정부에서는 관보, 지방정부에서는 공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관보는 누가 사용할 수 있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행정부예요, 아니에요? 입법부죠. 입법부이기 때문에 관보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맞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률의 공포권자가 대통령이듯이, 그쵸? 조례의 공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자, 그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공보에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공보에 게재하는 것이 맞고 4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을 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아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야. 단체장이 거부했을 때 자,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자, 그러니까 일반신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신문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뒷부분이 틀렸죠? 뒷부분이. 그쵸? 우리 해설지에 보면 지방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때문에 틀렸고 5번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자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이니까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했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같은 거 사용허가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이건 처분이고요.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공법관계고, 1번과 2번 다 공법관계입니다. 자, 3번. 자,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이용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럼 부당이득은 자, 삼법관계라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돈을 네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월적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대등한 지위에서 내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자,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죠.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자, 이건 공법상 합동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공법관계지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 자, 5번도 여러 번 공법관계지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예요. 하천법. 여러분, 손해배상 어디로 가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죠. 손실보상은 민사가 원칙이고 당사자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천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빨리 볼게요. 기억번. 자, 변상금 부과처분 공법관계. 니은번. 대부료 납부고지 사법관계. 디귿번. 지자체 청구경찰 공법관계. 조합 공법관계. 미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미음의 별표 쳐주시고. 자,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만큼의 땅을 A라는 사람한테 기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에게 기부를 받긴 했는데 이 A가 이만큼의 땅을 내가 좀 이용하겠다 라고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이거는 사법관계에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다리. 예를 들면 일산대교 같은 거 A 업체에서 예를 들면 무슨 A 건설에서 공사를 해요. 돈 하나도 받지 않고. 근데 공공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좀 이용해서 내가 거기서 이용료를 좀 받겠다. 그래서 이용료를 얼마간 좀 받죠. 자, 여러분 A라는 업체에서 전체 국민들이 차가 지나다니도록 다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거는 공공의 일이죠. 근데 공공의 일인데 A 업체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그 기부받은 거예요. 그 다리를 A 업체가 만들어준 거니까. 그랬을 때 A 업체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사법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읍번 판매권 행사 사법관계라고 말씀드렸고, 공사 조합은 조합의 임직원관계, 조합의 직원관계는 공법관계, 공사의 직원관계는 여러분 사법관계라고 얘기했죠. 조합 중에서 뭐만 조심하라고 했지? 주한미군 한국인 의료보험조합 이런 것들은 사법관계다. 공법관계 아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했었고.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예, 주택 재건축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이고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습니다. 2번 공무수탁 사인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사인은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별표 치죠. 2번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말입니다. 2번 공무수탁 사인. 3번 경찰과의 사법성 용역계약에 의해서 주차 위반 차량은 견인하는 차량, 견인사업자, 공무수탁 사인은 아니죠. 단순한 행정보조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 맞죠? 하지만 행정객체는 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행정주체이지만 행정객체는 될 수 없는 건 국가밖에 없습니다. 시원적 주체는 국가밖에 없고 지자체도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을 상대로 했을 때 행정주체겠지.
하지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했을 때는 행정객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엔 4번이 틀렸고요. 8번 개인적 공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으로 헌법 규정만 실현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은 자, 크게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나눌 수 있는데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법률의 명시가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소극적 방어권인 여러분 자유권을 소극적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권은 날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으로 성립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점 구별을 하셔야 되고 자 3번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자 제3자 여러분 원고적격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원고적격 누가 돼 있어요?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빵 준다고 따질 수는 없어요.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 돼요? 당연히 되죠. 제3자 돼요? 되죠. 어떤 경우에 됩니까? 인인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일 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경원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처분에 배타적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 여러분 이게 배타적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 이런 게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즉 경원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가능하죠. 경원자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로스쿨 같은 거 얘기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4번 볼게요. 환경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을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 처분에 무효하게 고려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이거 체크해 주시고 안은 원고적격이 있어요. 그 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있고 그 밖에 있는 주민은 원고적격이 없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해서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환경권은 사회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 바로 도출될 수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환경정책 기본권은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겠다.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의 사익이든 다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의 기본법이 아닙니다. 그냥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헌법에서는 왜 발생하지 않는지 알겠죠. 사회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은 여기서는 왜 발생하지 않아요? 사익보호를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도 기본법이잖아. 기본법. 기본법이라는 것은 전체를 망라하는 그냥 두루두루 어떤 그 틀을 잡는 법을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처럼. 아시겠죠? 그런 거는 그런 사익보호성을 갖기 힘들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OX 문제 9개, 그리고 객관식 문제 8개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들어 복습을 해 교재를 읽어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직접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1번의 객관식 문제 1번의 1번 문제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그대로 판례만 보고 외우려면 힘들어. 이거 예식장이고 지금 이거 공적 견해 표명이 개발이익금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말도 선지에 없잖아요. 선지는 이렇게 툭 나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선지나 판례문을 보고 이해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해당 선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판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해당 선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현에 이것 지금 다 거의 이제 기출 또는 제가 좀 약간 좀 난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변형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그리고 막 예상 문제 이런 거 나중에라도 푸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행정법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존재해요. 몇천 문제가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난이도나 아니면 강사가 어떤 예상을 하고 살짝 바꾸는 건 괜찮아. 바꾸는 건 괜찮은데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막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과목이에요. 유형의 변화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 주어진 틀만 잘 외우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복수 테스트에 내는 거는 그런 것을 여러분의 진도에 맞게 선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공부를 하실 때 꼭 복습을 하실 때 이 복수 테스트의 그 표현, 그런 문장, 그런 선지를 중심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까지는 확인해야 돼, 이번 과정에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일 때 좀 쉽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난 내용만 알고 복습 테스트, 근데 그 복습 테스트는 틀려도 되긴 합니다.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틀리는 건 상관없는데 왜? 생소한 표현이 있을 거니까. 틀려도 상관없는데 복습은 하셔야 돼요. 복습은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 테스트 복습을 얘기하는 거야. 복습 테스트 복습을 꼭 하시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좀 돼가지고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CO서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